이제 노인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노인 상담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신분석을 이제 창시한 프로이드만 해도 프로이드는 18세, 즉 17, 8세에서부터 55세까지만 이 상담의 적격자다. 그러니까 이 17, 8세가 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어떤 심리 내적인 언어 구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 내면을 성찰하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55세 이상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에서 자기 나름 이 사는 노하우가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적격자는 18세 이후 55세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어린아이 상담도 사실은 새롭게 생겨난 거이듯이 그 노인 상담이라는 것도 새롭게 생겨났어요. 즉,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노인들은 상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만난다기보다 사실은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에게 코치를 해줬던 거예요. 자, 당신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취약성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이 점차 발달돼서 애 자체를 상담 대상으로 삼기 하게 된 거지요. 이렇듯이 노인도 이미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변화가 목적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어디 변해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도 이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지고 노인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제 상담에서도 뭔가 트라이를 해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생겨난 노인 상담 분야에서 가장 우리가 겨냥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이 노년기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이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돕자는 얘기예요.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참 참담하거든요. 비참하고. 그러니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 세상이라는 어떤 피크닉 장소에 와서 그런 대로 살다 가노라. 이렇게 긍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고생한 걸 억울하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그래 그 고생 속에 이러이러한 함축된 의미가 있지 이런 거를 깨달으라고 또 이러한 것을 정말 갚으라고 이런 걸 배우라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나 보다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인 상담이라는 게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삶을 긍정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노인 수용시설에서 한 8년째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어머니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고생하시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뭔가 맺힌 감정이 있어서 이 노인네들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자청해서 이 노인 시설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네들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일단 이제 몸을 이게 마음대로 못 쓰니까 막 가서 허리로다가 힘을 써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도 안내하고 부축해야 되니까 굉장히 몸이 고달픈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노인들께서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텐데도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그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그걸 꽁쳐두신다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본 옆 노인네가 막 뭐라 그러면은, 네 것 뺏어가지 않고 내가, 저기에 있는 걸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 싸우는데 자기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1년, 2년을 사실 분들이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며칠 후, 2, 3일 뒤, 길게는 한 대여세 앞두신 분들이 그러고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 하면은 만정이 떨어졌다 그러길래 참 그렇게 깝깝하신 분들도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인 상담, 프로이드도 이 55세 이후는 상담이 어렵다라고 한 이런 대상을 이제 상담을 하려 치면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분네들을 그러시냐, 그러셨느냐 하고 이걸 다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줘야 그분네들이 이 마음을 좀 놓고 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고생을 한 대상이라는 분에서 어쨌든 존중해주는, 그 대상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태도.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그분네들의 이런저런 좀 나쁜 습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불쌍하다, 뭘 잘 모르셔서 그런다 하고 이 인내하고 끈기 있게 그거를 받아주는 태도가 아니면은 노인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상담은 이 상담 분야에서도 아주 특수한 분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노인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잘 이해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종종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젊은이와 어른하고 이 부모랑 이렇게 대립이 되면은 이게 참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에 근거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그게 될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한 대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버떡버떡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이 의론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으로 떠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떠드니까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벽도 없고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우주도 왔다 갔다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틀렸고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험에 너무 맹신을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볼 때 갑갑하지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경험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게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에게 자녀를 생각으로 얘기하는 애를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물러서라. 물러서서 그네들이 경험적으로 뭔가 이게 기대한 대로 이론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까지
뒤로 물러서 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노인네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분들을 이 젊은 상담자가 무슨 재간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이 경험 부족, 경험이 폭이 넓은 이 실제 노인,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덮어놓고 존중하고, 응?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상담, 관계가 비로소 이게 가능해지지, 그렇게 뭐, 젊은이들을 상담하듯 그렇게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노인네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일단 돈이 있어야 이 몸이 덜 고달프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환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 없으면 비참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경제다, 돈. 그리고 이제 재미가 있어야 이 삶을, 대상을 이게 우중충하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는 이 양반이 돈으로 쪼달려 있지는 않은지, 너무 이제 인간관계에서 환대를 못 받아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가장 주력해서 보지, 다른 것들을 뭐 그렇게 중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그 롱기튜드널 스타디로 이제 연구한 거에서 거기 졸업생들을 그게 하여튼 거기 졸업생들을 몇 명이 되더라? 한 7, 80명을 추적을 7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떨 때 불행을 느끼느냐, 이거를 이제 장시간 연구를 했더니 이제 하버드 정도 나왔으면은 다 집안도 빵빵하고 현실에 나와서도 나름 뭐 뜨르르한 이제 위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네들이 불행하게 느낄 때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동료 또는 가족, 이게 하여튼 측근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환영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측근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별나게 취급하고 소외당하고 이랬을 때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했거나 돈이 많아도 이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거를 이제 그 장시간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을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측근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질이 결정한다는 거죠. 관계의 질. 자,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이게 물질적인 거는 이제 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갖춰져야 노인 생활이 원만해지고, 그 정신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게 이제 가장 노인에게는 중요한데, 이 노인이 될수록 이제 어떤 태도를 갖춰야 이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지. 사람은 이 고등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 호감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만큼 받은 게 많을 때 비로소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자기가 이 호주머니를 베풀지를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지요. 특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뭐 이제 서양의 바람이 불어서 노인네들도 더치페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치페이 하려고 하는 노인이 있으면요 아주 좁쌀이 취급을 받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노인네들은 자꾸 베풀고 이 젊은이들은
이제 얻어먹고, 보살핌을 받고, 그 대신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부상조하게 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했겠지만, 어떤 일정한 나이가 들면은요, 베풀기 위해서 자꾸 명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요번에 어디, 좋은 일을,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베풀고, 취직했다고 베풀고, 결혼하게 됐다고 베풀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삼아서 자꾸 베풀도록 이 노인네들을 유도를 해야 이제 환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냥 베풀 수만은 없으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될수록 이게 자기 삶의 가치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이 관조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돼요. 관조적인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생각하면은 내성적이야, 뭐야,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취급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일을 해봐야 이제 젊은이들 못 쫓아가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이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차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철학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는 게 뭔지, 잘 산다라는 게 뭔지, 왜 사람 심리는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차원 높여서 쓱쓱 생각을 해봐서 이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원래 그런 거구나, 삶이란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노인네가 될수록 1차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정신적으로 이제 안 하던 습관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미 중에서 제일 손쉽고 즐거운 게 돈 버는 재미래요. 그러니까 돈이 벌릴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 돈 버는 재미가 으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수긍을 해요. 자, 돈 번다라는 거는 이제 축적을 의미하니까 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이 돈 버는 게 즐겁지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노인네가 되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될 게 이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관조하는 이런 것들도 쪽으로 이렇게 좀 스위치를 시켜주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요. 즉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반추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베풀 것도 별로 없고 자기는 이 천성상 이렇게 철학적이 되거나 반추하거나 이런 거가 전혀 없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취미 활동이든지 봉사 활동이든지 뭔가 시간 보내는 것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 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열심히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든가, 또는 목표를 정해놓고 어디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게 원활하게, 이게 뭔가 안 돌아갈 때 혼자 지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도. 요즘에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자녀들이랑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이 어차피 개인주의적 생활을 좋아하고 이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고령, 80 아니라 90이 되어도 이 부부끼리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가 있는데 이렇더라도 이 양반들이 살던 곳을 정리하고 자식에게 가서 이렇게 얹혀 살지를 않으려고 해요. 내 공간, 내 살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자라도 이곳에서 지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간간히 청소나 해주고 반찬을 뒤밀어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적적하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를 뭐 하나쯤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뭐 운동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시를 쓰든지, 하여튼 고상한 게 아니라면은 뭔가 하루에 한 번씩 산에를 갔다 오든지, 어쨌든 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은 베풀고 또 돈 버는 재미에만 쏠릴 게 아니라 반추하는 태도도 갖고, 이것도 저것도 이제 뭐 다 갖췄거나 안 됐을 때는 혼자서 지내는 이제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네들의 특성을 우리가 대충 머리에 두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에 들어갈 때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노인이라는 상대가 나를 향해서 이게 자기 마음을 열도록 해야 뭐 상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마음을 열도록 하려면은 이제 라포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라포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동조, 공감, 이게 정서적으로만 막 해준다고 라포가 되는 걸로 여기는데, 라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라포 형성에는 이게 뭔가 정서적 따뜻함, 공감도 한몫하지만 상당히 유능성, 상담자가 많이 안다, 이런 지적이다, 이런 유능성도 한몫하고, 또 저 상담자는 왠지 의리 있어 보인다, 또는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키고 속과 겉이 일치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사람의 이제 총량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 관계, 라포를 형성하는데 이 상담자들이 무조건 대상의 비율을 맞춘다고 라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피어나는 아우라도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미 경험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 안목들이 발달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를 그네들이 그 더듬이가 보통 민첩한 게 아니거든요. 다 간파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인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상담자들이 그분네들의 눈에서 통과를 하려면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되고, 즉 그에게만 친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상담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들은 훌렁훌렁 이렇게 뭔가 쇼를 해서 호감을 살 수 있는데, 노인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할 때 상담자가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뭐 노인네들이어서 잘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이 상담의 틀을 갖춰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가장 가려워하는 게 뭔가, 돈인지 자녀에 대한 건지 아니면 무료함인지, 이게 이분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그냥 그분 하는 얘기만 덮어놓고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가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상담자가 슬쩍슬쩍 그쪽 주제로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또 다른 데로 막 흘러가다가도 그쪽 주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듯이 그거를 해야 이게 상담이 그나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양반이 당면하고 있는 게 뭘까? 그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자, 이러한 당면한 문제가 뭐 늘 있어 왔던 게 아니거든요. 늘 이렇게 속에 이렇게 찰랑찰랑 있을지라도 그것이 확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된 발단이 뭐냐는 얘기예요. 발단. 응? 이 발단을 찾을 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맵시 있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얼른 진통제를 놓으면은 이 증상을 덮어놓고 가라앉히기만 한 거지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진통제를 놓기 전에 뭐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프게 된 거냐, 응? 소화불량인지 머리에 뭐가 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호르몬 분비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까지 피를 계속 뽑잖아요.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진통제를 놓든지 치료하기가 쉽듯이 우리가 노인들을 만날 때도 이 어른이 가장 지금 가려워하는 게 뭘고 이게 뭘 계기로 도졌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야 적중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발달을 한 다음에는 자, 이 어른이 평소에 뭐에 가장 예민했던 사람인지, 즉 돈에 예민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에 예민했던 사람인지, 또는 배신감에 예민했던 사람인지,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요러한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거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터트려졌구나. 이게 가시화되었구나. 요거를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요. 응? 그래서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전모를 그릴 수 있는 뭐가 당면한 문제냐, 뭘 계기로 이게 터트려졌느냐, 이런 계기를 맞이할 만한 이 사람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취약성이 뭐냐,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살펴야 이제 짜임새 있게 이게 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개념화가 되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무조건 그 대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듣는 것처럼 따라가지요. 그러나 이 암암리 한쪽으로는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 노인네를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도와드려야 안심을 하겠는가 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목표라는 거는 벙벙할수록 이게 달성 가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 또는 뭐 안도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벙벙해요.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것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우울한데 우울함 자체를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한 결과가 된 거는 이 아들하고의 이런 불화 때문에 우울해졌다면은 이제 아들하고의 화해 이런 게 목표라는 얘기예요. 우울감 같은 거는 이제 아들하고 화해가 되면 덩달아 그게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잡을 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를 픽업하는 이런 센스를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달성 가능한 거를 이제 목표로 딱 설정을 했으면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이 머릿속으로 계속 찾아야 돼요. 응?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아들에게 내가 연락을 해서 이 의론을 만나게 할까? 아니면 이 의론이 아들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도록 어떤 팁을 일러줄까? 또는 다른 어떤 쇼를 동원해서 그 아들을 반성하게끔 할까? 이제 이런 거를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어떤 팁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이 전술. 자,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들어드리고, 아, 그래요, 그래야 하고 동조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작업 아니에요. 작업이니만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방향, 어떠한 식의 요령을 동원을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응대하기를 구체적으로 코치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방향도 없이 배를 띄우는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 아무리 노인 상담이 어렵기로서니 그렇게 무대뽀로 무작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담이니만큼 노인 상담이 어렵긴 해도 상담의 일종의 어떤 그 구성은 다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상담자들이 이제 하나 염두에 두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노인네들의 많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은 그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이 분노예요, 분노. 자, 이제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가 그게 이제 일단 가장 큰 모태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그냥 이렇게 표출을 못하죠. 그냥 표출을 하면 이런 손해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분노를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사는 게 이제 대개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늘 누르고 사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자극이 오는데 어느 날 큰 자극이 와서 이 잠복해 있는 이거를 쑤셨다. 즉 건드리면은 다른 때는 잘 그냥 참았는데 이런 큰 자극 앞에서 그만 이 참았던 분노가 탁 불이 붙어서 이제 이게 버거지를 놓는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평불만, 뭐 또는 증상 이렇게 가시화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시화되어진 막 먹어지킨다든가 또는 모든 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이게 뭔가 참고 참아서 남들이 잘 몰랐던 분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건드려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뭐 다양한 하소연을 하는데 이 하소연의 뿌리는 분노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는 이 분노로 이제 이거를 역추적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현상이 뭐를 자극받아서 이렇게 불이 붙었는가.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 분노,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캐치를 하죠. 그 줄기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어른들께 계속 이렇게 흘려줘요. 생각을 그쪽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 터트려진 이런 흥분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의 저 뿌리는
이게 불만족에 의한 분노라는 거를 알고 이 분노를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희석해낼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게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분노를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 이것만 갖고 막 헉헉헉거리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표면에 불과하고 뿌리는 분노라는 거, 이거를 잘 이해시키면은 이 시선이 조금 이렇게 바뀌죠. 이제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 이제 이렇게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현재 상태가 된 거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로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 짜임새가 잘 되면은 일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든 이유 없이 그렇게 될 리 없고 어떤 목표 없이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에는 저 배우의 이러한 이유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의도는 이런 목표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담자가 알고 요거를 잘 버무려서 하나의 완벽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더니 뭐가 자꾸 이렇게 엉성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아직 놓쳤구나, 빠뜨리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빠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보고 착착착착 일리가 있게 맞아떨어지면은 제대로 파악이 된 거고 뭔가 갸우뚱갸우뚱하면은 아직 그 노인이 뭘 감췄거나 뭘 생략했거나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행동은 이유 없거나 목표가 없이 그렇게 될 리 없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일단 스토리로 구성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그 노인네의 수준에 따라서 상담자가 이 응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상당히 이해력이 높고 아주 이렇게 명민하신 분 같으면은 상담자가 열심히 들어만 주면 돼요. 열심히 들어주면 그 노인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열심히 떠드는 과정에서 속도 풀리고 또 말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상이 상당히 좀 명민하신 분이면 경청만 해드리고 조금 뭔가 자꾸 이야기가 새길로 가려고 하면 이러이러하단 말씀이지요. 이게 중간중간에서 딱딱 이렇게 정리를 썸머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막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다가도 이 반영, 정리를 해준 거에 의해서 다시 궤도로 올라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덮어놓고 들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정리도 해주는 이런 개입이 들어가지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썸머리, 정리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는데도 이 어른께서 마구마구 그냥 칠렐레 팔렐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은 딱딱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잡아당기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아들하고 연락한 지가 얼마나 됐죠? 또는 왜 싸우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그의 관심이 딴 데로 막 흘러가는 거를 다시 잡아 당겨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탈하는 거를 끌어오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도 이가 막 자기 얘기만 하면은 상담자가 거기 마음 열리면 그거 끌려다녀요. 이럴 때는 얼른 제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뒤밀어줘요. 이걸 우리가 해석해 준다 그래요. 해석해 주는 것은 이 잡스러운 것을 커트 쳐주고 줄기만 딱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주지요. 만약에 이래도 나댈 때에는 이제 그냥 두면은 사고를 치거나 위험하니까 기관이나 가족 관계에게 알려서 이 양반은 이렇게 두면은 사고를 치거나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이 대응, 통제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대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그 내담자 수준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게 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도 변하려면은 심정만, 감정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이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풀어주고 생각은 교정을 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이 결국은 들어가야 이제 그 사람이 조금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정적 이제 인지와 정서를 한 번씩 이렇게 손봐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노인에게 결국 자기 삶은 자기 손에 달렸다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쉬운 말로라도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올림이 나뿐이다. 또 이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노 리스크. 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또 해야 한다. I must.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을 풀어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일러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실례를 들어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노인네들에 대한 신뢰는 다음 기회로 하고 그 노인 상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